자, 2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체계 이론 보도록 할게요. 체계 이론. 자, 체계 모델이라고 합시다. 우리 지금 모델 공부하고 있으니까, 체계 모델은 4체계 모델과 6체계 모델이 있는데, 우리 책, 여러분, 앞으로 좀 가볼까요? 1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18페이지에 이제 통합적 방법론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복지 실천의 모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핑커스와 미나한의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학자를 얘기할 때는 학자를 이렇게 같이 쓰면 두 사람이 연구했다는 거고요. 제가 뭐 따로 쓰면, 하나의 이론에 두 연구가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두 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핑커스와 미난이 이제 연구한 것은 4체계 이론인데, 자, 첫 번째 체계는 변화 매개 체계. 자, 변화 매개 체계라는 거가 있고요. 변화 매개 체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변화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변화 매개 체계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어렵지 않은데 나머지 세 개가 구분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체계. 세 번째로는 자, 표적 체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행동 체계. 자, 먼저 클라이언트 체계 얘기를 해볼게요. 자, 클라이언트 체계는 이 변화 매개 체계, 즉 사회복지사와 협력하는 변화 매개 체계와 협력하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체계는 변화를 시켜야 하는 대상. 여러분, 변화를 시켜야 되는 대상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아닐 수도 있죠.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클라이언트의 가족이겠죠. 자, 그 다음에 행동체계 보겠습니다. 자, 행동체계는 자, 사회복지사, 즉 변화매개체계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와 상호작용하는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행동체계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체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 체계에서도 변화 매개 체계와 협력하는 게 클라이언트일 수도, 이 개인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변화해야 되는 대상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는 대상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와 행동 체계가 다 같은 대상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서 협력하는 개인은 클라이언트고, 이거는 변화해야 될 대상이 클라이언트의 가족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다른 기관과 다른 전문가와 예를 들어서 가족 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한다,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심리 상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협력할 수도 있겠죠. 행동할 수도 있겠죠. 이게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예요. 되셨죠? 여기에 콤튼과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체계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6체계가 된 거죠. 다시 얘기해서 콤튼과 갤러웨이가 다른 6가지의 체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핑커스와 미나안이 만든 4체계를 전제로 깔고 여기에 두 가지를 더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콤튼과 갤러웨이 6체계다. 그러면 몇 번부터 시작해야 돼? 5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5번. 자, 뭐가 있냐면 이것뿐만이 아니다. 사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체계는 전문 체계라는 것도 있다. 전문가 체계, 전문 체계. 자, 이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하면 사회복지사 협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단체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응답 의뢰 체계. 자, 여러분 이거 순서 바꿔서 써주세요. 의뢰 응답 체계로 바꿉시다. 의뢰 응답 체계. 의뢰하고 응답하는 체계.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겠죠.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뭐 이수 명령 같은 거 받아온 이렇게 타인의 법원 등과 같은 타인에 의해서 의뢰된 경우에 등장하는 게 의뢰 응답 체계다. 되셨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 모델을 이야기할 때 제가 펄먼의 4P와 플러스 2P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거기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기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예. 자 여러분 자 일단 4P는 문제, 사람, 그 다음에 기관, 과정, 거기에 프로페셔널, 전문가, 그 다음에 프로비전스, 어떤 서비스, 이렇게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총 6가지로 얘기했는데, 펄먼의 이론에서 추가되는 EP의 전문가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4P 플러스 EP를 얘기할 때, 거기에 추가되는 게 전문가랑 제공물이거든요. 그때, 전문가는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여기도 근데 왜 헷갈리냐면 구조가 4 플러스 2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 해결 모델에서 얘기하는 4P 플러스 2P 그 2P의 첫 번째가 프로페셔널이라고 그 전문가는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이 체계 안에서 1체계에 속하는 거고요. 변화매개 체계에 속하는 거고 여기서는 사회복지사가 속해 있는 어떤 전문보다도 사회복지사를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모델이 뭐가 있냐면 임파워먼트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과 같이 여러 가지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거기서 요 임파워먼트와 관련한 거를 뽑아낸 거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어쨌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임파워먼트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자, 임파워먼트 영어로 써볼까요? 여러분, 사회복지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죠. 또 최근 한 1, 20년간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녔을 때, 저는 이제 학부에서 전공을 좀 다른 걸 했었어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 특히 사회복지 실천 쪽으로 모르는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 그런데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사람들의 한 5, 60%는 현장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목적으로 거기 간 거고, 그 친구들은 어떤 실무를 하면서 이제 공부가 좀 필요했던 거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물어봤던 단어가 이 임파워먼트였어요. 말끝마다 임파워먼트 해야 된다, 임파워먼트 해야 된다. 야, 그 임파워먼트가 뭐냐? 물어봤던 경험이 있는데, 자,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파워를 넣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권한을 부여한다. 또는 역량을 강화한다. 당연히 대상은 누굴까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임파워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강조하는 거는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 물론 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도 클라이언트가 갖는 통제력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런 좀 넓은 개념이라는 거야.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갖는 이 실천 과정에서 갖는 클라이언트의 권한,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이 증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임파워먼트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강점을 강조하는 관점의 개입. 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강조해 줘야 돼요. 임파워먼트를 하려면. 자,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임파워먼트 모델은 새로운 모델은 아니에요. 강점을 강조하는 모델이 재부상하면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자, 대부분의 이론이 차별점을 강조할 때 누구랑 차별을 한다고 그랬지? 정신분석 이론, 정신역동 이론과 차별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임파워먼트 모델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병리라고 해서 병리. 예, 문제나 병리. 그러니까 뭔가 병들어서 아픈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강점.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의 역량. 다른 말로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이 증가한다는 것에서 사회복지사.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통제력이 강조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역할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상담하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키워주고 긍정해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인파워먼트 모델에선, 자, 우리가 아까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델에서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인파워먼트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랑 클라이언트가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되셨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 모델에서 정신분석 이론 했지. 그 다음에 책 정리 다 했죠. 정신분석 이론도 하고 심리사회 모델도 하고 인지행동 이론도 했죠. 자, 그러면 인지행동 모델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 있죠. 해결 중심 이론 있죠. 155페이지.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이렇게 해결 중심 모델의 이론에 이렇게 표시하고 인파워먼트 모델이라고 써주세요. 인파워먼트 모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 것, 소개되고 있는 것, 이 파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파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 뒤에 뭐 지역사회 모델 할 때 얘기가 툭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했던 과제 중심 모델이나 위기 개입 모델이나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4체계, 6체계 모델 뭐 이런 것들 쭉 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 우리 책에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마지막에 얘기했던 인파워먼트 모델은 해결 중심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같이 책 보면서 밑줄 그으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1번은 됐고요. 2번에서 자문가 있죠. 자문가, 컨설턴트, 거기에 표시해 두세요. 자, 해결 중심 이론에서, 즉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사회복지사는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 자문가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 내용 자체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과 새로운 행동 유형을 시작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문제보다는 해결 쪽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 쪽에 이쪽 강점 또는 해결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6번도 별표 쳐야 됩니다. 6번. 자, 사회복지사와 내담자는, 즉 내담자는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협력적인 동료 관계, 즉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작게 얘기한 거고, 좀 넓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통제력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병리적인 것보다는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건강한 것을 두 글자로 강점이라고 하는 거야. 강점. 그래서 이번에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주요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기술. 자, 질문을 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면 X야.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 지향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 첫 면담 이전에 변화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변화에 관한 질문. 자, 그러니까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 중독인 것 같아요. 도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왔어. 전화가 왔어.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도박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이 질문이 아니라 그때 저랑 전화 통화한 이후로 도박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변화된 걸 중심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질문을 한다. 예외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로 볼게요. 문제가 언제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도박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게 아니라 도박을 하지 않고 편안한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기적 질문. 자, 이건 뭐 기적 질문 미라클이라는 뜻인데요. 미라클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목표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척도 질문, 뭐 과거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그다음에 대처 질문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이 지금 여기에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여기에 에 초점을 두고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58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실은 앞에서도 배웠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 파트는 실천이나 사회복지 실천 기술 파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 쪽으로 초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158페이지에서 면담 준비 단계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내담자의 상황에 사회복지사 자신을 맞추려는 준비 활동이 일어나는 단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그러면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전화가 왔어. 근데 사실은 내가 도박 중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 사회복지사가 다 아나? 그쵸? 그리고 여러분 중독 파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또 뭐 있지? 뭐 약물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박 중독에 갖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가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한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요런 과정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159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면담이 시작이 됐어요. 자, 처음 만남에 대한 불안을 수용한다 라고 되는데 이건 뭐 당연한 말이겠고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양가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게 중요하죠. 양가 감정이 어떤 거냐? 2번에 밑줄 긋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본인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찾기 전까지 혼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간다고 해서 되겠어? 뭐 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등등의 그런 의문들도 같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런 것이 면담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담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건 4번입니다. 4번.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 얘기는 클라이언트의 사회화라는, 여러분
사회화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배워야 될 것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 그러니까 당신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고,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 즉, 도박 중독에 벗어나는 과정에서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면담이 시작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담 관련해서 염두에 될 사항에서 뭐 악수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신체적 접촉에 밑줄 긋고요. 자, 신체적 접촉은 두 번째 그러니까 기억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악수하고 뭐 이런 것이 그 상대한테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버하면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죠. 왜 친한 척하지?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체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또 성이 다르다거나. 근데 무리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게 중요하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죠. 지금 막 코로나 시국인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담의 기술을 내려와서 의사소통 기술을 보면, 자, 의사소통 기술 첫 번째 줄 정확히 전달하고 정확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의사소통 기술이 아니라 자기 표현 기술이고,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야기도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 남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이거 이제 여러분한테 쭉 얘기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게 되면 면접 때 제가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금까지 6년 동안 공신의뢰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면접 지도를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사회복지직 친구들이 면접을 잘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 그러니까 다른 직렬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면접하고 이런 것들이 면담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면담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 기술은 뭐 개방 질문과 폐쇄 질문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세 번째 점 밑줄 그어야 돼. 폐쇄, 유도, 왜곡, 이중, 중첩, 모호한 질문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폐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할 질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폐쇄적으로 질문하면 내가 대답할 게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가를 유도하려고 하는 질문. 그래서 부인분한테 미안하신 거잖아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왜곡하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답이 2개, 3개 나올 정도로 물어보면 안 되고. 그리고 물어본 걸 계속 물어보면 진짜 상대방이 짜증나죠. 그러면 안 되고. 중첩적인 질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모호하게. 꿈이 뭐세요? 갑자기 막 생뚱맞게 꿈이 뭐예요? 행복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은 그렇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라포 및 관계형. 라포가 뭐예요, 여러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끼리 갖는 긍정적인 친화관계예요. 라포는 긍정적인 말. 라포는 긍정적인 친화관계다. 자, 거기 참고에 나와 있는 카두신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카두신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이게 라포 형성과 관련된 거구나. 이걸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권리를 뺏는 사람에게 긍정적 관계를 맺질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라라는 얘기는 존중해라 이거예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도박 때문에 힘들다고 왔는데 뭐 담배는 얼마나 피는지, 인간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해서 물어보면 전 지금 이것 때문에 왔다고요? 이렇게 나오겠지, 클라이언트가. 자, 그 다음에 따뜻함을 전하며 신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별표칩니다. 3번.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에 대해 존경심을 보내요. 존경심 지우고 관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성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아유, 도박 중독 걸린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아유, 이 사람은 도박 중독이니까 내가 전에 상담했던 클라이언트랑 똑같겠지 뭐. 아닙니다. 케이스는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고 똑같은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우주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문제고 나만 유일한 클라이언트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수용이라는 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관점에서 무조건적으로 클라이언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고, 공감적 이해 아까 했었죠?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럼 아까 했었죠? 라고 했는데, 아까 어떤 이론에서 했었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라포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모델은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걸 자꾸 이어줘야 돼. 그리고 비교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책 한번 좀 이따가는 더 심해요. 지금 우리가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전 기술을 배웠던 것이 또 집단 기술에서 나오고 지역사회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야. 다 그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부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추는 게 우리의 1차적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관되는 거구나. 아, 이게 이거랑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초점을 두셔야 돼요. 문제는 그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 진실성. 이것도 아까 우리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4, 5, 6번은 제가 클라이언트 중심 체계를 이야기할 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4, 5, 6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밀 보장까지 정리하죠. 비밀을 보장하지 않으면 라포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얘기를 안 합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자, 공감.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건데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동정하고 공감하고 다르다고 그랬지. 공감은 상대의 입장에서, 동정은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상상해서 막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경청 됐고요. 명료화. 1번의 두 번째 줄 정도만 밑줄 봅시다. 확인하기 위한 질문. 자, 요약 기술. 예, 이것도 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오타가 책에 쪽으로 있는데, 오타 수정해 주세요. 침묵입니다. 침묵. 자, 그 다음에 환원, 바꿔 말하기, 피드백 주고받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1번. 초점 유지 촉구 및 탐색 기술. 자, 초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촉구. 여러분, 초점 유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야기의 방향을 잘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고, 촉구는 뭐냐면 상대방이 말을 끊어. 그러니까 말을 이런 거예요. 자, 뭐 힘드시죠? 뭐 집안은 뭐 가족분들은 선생님의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러면 아이 뭐 안 좋게, 그렇죠 뭐.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끝맺도록 촉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탐색.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자 할 때 탐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점 유지, 촉구, 탐색 요 세 가지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약 기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주 후단에 우리의 목적을 공식화하고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화, 구조화. 그 다음에 사정 기술로 넘어갈게요. 사정 기술. 자, 2번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정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뭐, 전체 과정 중에 사정 단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단계를 우리가 보면,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사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기억번. 그래서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 과정이다, 밑줄.
그 다음에 디귿번 중요합니다. 수평적이며 수직적 탐색 모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탐색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관계에서의 탐색도 필요할 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정을 위해선. 넘어갈게요. 자, 사정 도구. 여러분, 사정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뭐가 시험에 나와요? 사정 도구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가계도, 그 다음에 생태도 다 했었죠. 생태도에 대해서 우리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생태대의 유용성의 별표치고 밑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생태도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생태대의 유용성. 쉽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고 3, 4, 5의 별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3, 4, 5입니다. 주변 환경 체계 간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고 호감 같은 게 에너지예요. 호감이 A는 B를 좋아하는데 B는 A를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치?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C가 A를 좋아해. 그럼 A로 유입되고 A는 B로 유출되고 이렇게 이것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그리고 5번. 자, 생태도는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그리게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지 혼자 또 그리면 안 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 생태도를 마련했을 때 좋은 생태도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관계망도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회관계망 표, 그 다음에 생활력도 얘기했었죠. 생활력표도 얘기했었고, 생활력표는 밑줄 그어둘까요? 클라이언트의 삶의 중요한 사건, 내가 도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활 주기는 뭐 영아기, 유아기 이런 식으로 주기를 나눠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정신상태 검사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뭐 이렇게 MMPI나 이런 것들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3번 보호와 통제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사정, 거기는 별표 치겠습니다. 자, 사정으로 크게 자,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자해, 자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호와 통제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땐 첫 번째로, 여러분 167페이지 오른쪽 공간에다 적어두세요. 일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1차적인 목표는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이 더 이상 학대당하지 않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일단 안전이 확보가 돼야 돼. 자, 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집에 들어가야 돼. 집에 맨날 때리는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 일단 분리를 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호와 통제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숨기려는 특성이 있어요. 아이들도 아빠한테 아빠한테 맞아서 그랬으면 그거를 어디 가서 얘기 안 해. 가정폭력 당하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막 숨기는 것까지 넘어서서 되게 왜곡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야.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호와 통제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사정할 때는 꼭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숨기려는 특성이 다 있을 테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빠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한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회 환경,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 우리는 아빠가 때리면 종아리 때리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면 종아리 때리고 그랬지만, 뭐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겠죠. 그럼 아니면 아직도 그런 문화를 때리는 문화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고, 그쵸? 자, 그리고 매 맞는 아내, 매 맞는 남편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쵸? 그거는 근데 문화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정을 할 때 종합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보호와 통제가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의 사정을 할 때는 요 세 가지는 어디에든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개별적인 거 하나하나 볼게요. 아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 밑줄을 그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그쵸? 자, 첫 번째 밑줄 그어야 되겠죠? 1차적인 개인 목표는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끝에만 밑줄 그으세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기억번 맨 끝에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D급번 여성 증후군, 문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서로 달라도 이 세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요 문제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2번의 기억번.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왜곡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폭력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때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왜곡해요.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먼저 공격했다 라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축소합니다. 뭐 살짝 민거가지고 때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자, 부인 왜곡 축소 이런 것들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둘만의 공간에서 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리을번에도 밑줄 그어주셔야 돼요. 목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다, 여기 나온 거 다 그래요. 사실관계 파악이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노인학대의 사정. 2번에 밑줄 그으세요.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 피해자가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노인 학대면 자기 자녀들에게 학대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가해자라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살을 고려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정할 때 첫 번째 줄. 자, 안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작은 단서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정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단서, 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신뢰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까지 고려하는 상태까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고 자신은 죽어 마땅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이제 자살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신뢰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5번 타인을 해치려는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때는 역시나 이번에는 근데 그 사람의 안전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다 들어가요. 이 세 가지가.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고요. 대부분은 타인을 해치려는 클라이언트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의외로 많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운전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그렇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내가 비켜주려고 했는데 뒤에서 차가 오길래 근데 나는 거기 어딘가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 먼저 지나가라고 비켜주려고 했는데 왼쪽에 차가 있는 거야. 왼쪽으로 내가 비켜줬어요. 왼쪽에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좀 머뭇거리는 시간이 좀 더 있었어요. 물론 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내리더라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보고 내리라고 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안 내렸습니다. 일단 그럴 때는 안 내리고. 차를 부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은 있지. 근데 그래도 내리면 일이 커져. 커져. 그러기 때문에 안 내린 적도 있었고, 안 내렸는데, 뭐 지나가다가 옆에다 세우고 막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 크락션을 안 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크락션을 안 눌러야 돼. 우리나라는 크락션 너무 빨리 눌러. 약간만 서도 크락션을 누르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운전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 분노 조절 장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책으로 정리할 텐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168페이지 개입 기술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